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뉴스보다 뉴스를 보고 듣는 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 교수의 건강 회복까지만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8월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말 그대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 역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라던가 보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고 불렸습니다. 올봄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게 드러나 쌈짓돈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여론을 의식해 개선을 말하다가 지금은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와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한데요. 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결렬됐습니다. 그 이유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남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입장차만 확인을 한 건데 진행 과정 어땠습니까? 네, 여당에서 소위 시효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양보 제안을 드렸어요. 네네. 여야 간사 간의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내역을 이제 확인하는 걸로 하자. 소위 구성은 나도 양보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선 방안을 하자라고 제안까지 했는데요. 그 취지는 이제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하여튼 유연하게 문제 본질을 접근하려고 협상을 했는데 뭐 저쪽에서 말로만 제도 개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어제 됐다고 봅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죠. 네. 예결위 여야 간사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뭔가 진척된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난 금요일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조금 뜬금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반응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뜬금없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뭐 20년 동안 해마다 예산 때마다 예산 심사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고 특히 올해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5월에 여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특수활동비를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제도 개선하자 해서 이제 그 여야 지도부 또 국회의장님도 다 그 약속을 이제 했던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촉발시킨 것이기 때문에 봄에 약속했던 것은 이제 가을에는 한번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자세로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야당 간사 되자마자 이 소위는 꼭 하겠다, 관철시키겠다 의지를 밝혔고 기회 있을 때 언급해왔기 때문에 전혀 뜬구름 건 아니죠.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1조에 가까운 이 묻지마 예산 또 뭐 금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비난받거나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 개선 대책 등까지 발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돕겠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국정원 같은 경우에 정보의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다룰래야 다룰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것은 정부에서 볼두로 논의하고 예결위에서는 국정원을 제외한 각 부처 쌈짓돈 눈물론들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조금 야당이 생트집 잡는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문제가 있었지만 원만히 넘어갔다 혹은 큰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왜 이러나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예산 심의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고요. 네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의 단골 메뉴였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야당 10년 하는 동안 해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다른 10년, 20년도 계속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1조 원에 가까운 이 눈먼 돈은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게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 5월에 그런 정치권에서 그런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올해만큼은 이 문제를 뭐 다른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한번 놓아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언론을 통해서 안보 흔들기라는 점으로 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이 쓰는 항목도 공개하자라는 것은 뭐 적앞에 무장 해제하자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알면 뭐 저게 알려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일반에 네. 공개하자고 한 적이 없고요. 네네. 예, 국회의원 중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정 안 되면은 여야 간사만이라도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네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사찰이나 공안 탄압 이런 어떤 정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화 방안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집행 방안을 효율적인 또 뭐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이걸 무조건 국정원 흔들기 뭐 적합해 무장 해제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런 주장과 더불어서 사실은 또 야당이 이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팽팽한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 한명숙 전 의원의 구속 문제나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한 법무부 국정원에 대한 다소 보복적인 길들이기다 이런 주장과 여론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단순한 정치 공세인 것이요. 네네. 한명숙 총리께서 유죄 판결 받은 게 한 보름 됐죠. 네. 제가 예결위 간사된 게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결위 간사 2달 전에 됐을 때 첫 번째 소감으로 다른 건 몰라도 눈먼 돈 1조 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소위 개선 이것은 꼭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저는 뭐 실천하고 있는 저희 뭐 자그마한 그런 노력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것을 한명숙 의원님 구속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정말 정치 공세고 제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꾸 트집 잡고 있는 것이죠. 네. 좀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여당은 예결위에서 논의한다 얘기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현행법 위반 등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많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개선 소위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결위에서 해야죠. 근데 예결위 50명 전체를 놓고서 집행 내용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소위 구성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라는 형태인데 굳이 소위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정 안 되면은 여야 간사만이라도 집행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마저도 거절하면은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결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집행 내용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인데 네네. 이 말을 이상하고 현란하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국가 안보와 기밀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예결위 50명 의원들에게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CIA 같은 경우에 CIA를 포함해서 미국의 뭐 정보활동 관련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다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네네. 정말 보안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항은
컨피덴셜, 그러니까 보안을 약속을 하면서 네. 원하는 의원들을 일정 공간으로 이제 컨피덴셜 로라고 그러는데요. 일정 네.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해서 밖에는 지키고 들어간 의원들은 기밀 유지 선서를 하고 그것은 뭐 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서는 네네. 안 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서 보고를 받거든요. 네네.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할 부분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영수증 처리하고 정 그것이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정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건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게 하면 될 문제를 네네. 이걸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돈 철저하게 검토해보고 쓰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당 입장에서는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면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비공개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금의 야당이 주장했다라는 게 또 새누리당의 주요 반대 논리입니다. 지금 좀 동호반복적인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특수활동비 그 예산이라던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그 특수활동비 편성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예산안 총액이 거의 9천억이 되고 정확하게 아마 8,800억 정도니까는요. 네네. 여기에다가 기재부에서 숨겨둔 또 예산이 예비비 형태로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제가 얼핏 자료를 봤는데 네네. 300억인지 아니면 동그라미 하나가 기재부에도 별도 예산이 따로. 3천억인지 예. 모르는데 이거조차도 결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간사인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전혀 이건 이제 국회 통제도 받지 않는 돈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1조 내외, 뭐 사람 따라 주장이 좀 틀린데요. 네. 하여튼 1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본회의도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가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야당이 또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런 역풍이 불진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묻지마 예산의 투명성 확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그런 역풍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당이 국민의 편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면 될 일이고요. 네네. 야당의 이런 올바른 주장 이런 것들을 발목 잡기라는 딱지로 붙여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여당의 지금 일종의 전략이고 이제 꼼수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 야당이 올바른 이야기하고 오늘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건 그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이건 저희들이 여야를 떠나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논리를 보여드리면 역풍은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입장은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진전하지 않고서는 지금 2014년 결산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선거구 획정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없이 국회 일정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원내 지도부가 판단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결산 소위 위원장으로서 1조 가까운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이랑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써졌는지 저만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야 간사만이라도 이 문제는 한번 보고서 결산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양심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죠. 네. 이것을 이번에는 지난 5월에 여야 지도부가 다 약속을 한 거니까 제가 결산소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보고 징검다리 하나라도 놔야지 결산 방망이를 두드리겠다. 이제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중진 의원이시니까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다. 박영선 의원도 지금 손 대표의 정계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내 상황을 봤을 때 손 대표의 복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이 손 대표님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면은 강기나 토길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딱하고 궁핍한 이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잡을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에 복귀를 하신다면 지금 좀 민주당의 어떤 나뉘어진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기본적으로 뭐 통이 크신 분이고 친화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우리가 너무 내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저는 뭐 훨씬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얼만큼 우리를 하나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갈등 구조보다는 손학규 대표님이 복귀하시면 이제 통합 구조로 내부가 그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였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연결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성용 선수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떤 일입니까? 이 맨유전에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이 스완지 시티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0대1로 뒤지는 후반 3분에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네. 이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미드필드를 장악했고요. 이 스완지 시티의 공격을 이끌면서 2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 기성용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하게 이 맨유로 넘어갔던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오면서 이 스완지 시티의 이 중심을 잡는 플레이로 분위기를 확 바꿔놨거든요. 네네. 이 스완지 시티가 후반 15분과 21분에 연달아 골을 터뜨리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고요. 네. 스완지 시티도 그렇고 이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맨유에 특히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네. 스완지 시티가 맨유전에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기성용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야구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대표팀이 최강 쿠바를 이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일본 오사카에서 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이 청소년 대표팀이 이 B조 예선 3차전에서 쿠바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3연승으로 B조 1위고요. 이 쿠바가 아마야구 최강이라는 거는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예, 이번 대회에서도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 캐나다전에 의해서 쿠바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야, 정말 국민들 가슴 뿌듯한 일일 텐데 특히 우리나라가 시니어 국가대표보다 청소년 대표팀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야구에서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야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야구 시니어 대표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고요. 이 축구 같은 경우도 이 청소년 대표팀이 이미 이 83년에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개인 종목만 살펴보더라도 이 테니스에서도 94년에 이 전미라 씨가 윈블던 주니어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 차지했고요. 네. 이 95년에도 이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에서 이종민 씨가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니어 대표팀보다도 이 청소년 대표팀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성인 뒤에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데 오히려 예.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포츠의 참 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눈앞의 성적이 급급하다 보니까 당장 이기기 위해서 이 기초 체력이나 기본기보다는 이 잔기술을 먼저 습득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때 반짝하다가 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인으로 보게 되면 이 중고등학교 때 잘하게 되면 이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대표적으로 2006년에 광주 진흥고등학교의 정영일 선수가 네. 이틀간 이어진 연장 16회 접전에서 13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거든요. 네네. 무려 242개의 공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던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요. 이 정영일 선수가 바로 2회에
2006년이었죠. LA 다저스하고 계약하고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네.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팔꿈치 이상으로 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방출당했죠. 이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대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들,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수들의 80% 정도가 이미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에 입단한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나이면 한창 이 물이 올라야 될 나이인데 이미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 그만큼 예. 또 혹사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대학교 왜 이렇게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겁니까? 역시 이 대학 진학 또 이 프로 진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이 프로에 입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팀을 위해서 이 특출난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 선수들이 계속해서 배출은 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부상 때문에 사라지는 선수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상들이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에 혹사 당한 것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단언 짓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네, 이 혹사 어떻게 좀 방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연맹이나 협회에서 이 뒤늦게 이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지 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투수들이 일정한 개수의 이 공을 던지게 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이런 이 강제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많이 좀 아쉽기도 하죠. 네, 스포츠는 경쟁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현직 운동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경찰이 현재 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이 전현직 선수 20명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프로농구 선수들하고 유도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들이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네. 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농구 선수이거든요. 야, 이 농구가 계속 반복되네요. 네. 강동희 전 감독도 있었고요. 농구에서 계속해서 이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조차도 참 뉴스의 소재가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정치 국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활기찬 월요일을 열어가고 있는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열었습니다. 광고 듣고 교통 소식 듣고 정치 국방 만나보겠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8시 35분 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작대교 진안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한남대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는데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판교에서 일산으로 가는 길,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자유로까지 23km 구간 쭉 정체가 되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안양터널, 다시 하기에서 판교까지 모두 앞에 26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쿡방 먹방의 시대입니다.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온국민 정치요리쇼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서 정치의 맛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셰프 네. 이상입니다. 네, 중앙일보 기자하셨죠.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신줄 교수님이 안 계시고요. 예.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맛있는 정치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 수요일 있었던 청와대 오찬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대치 국면이 해소되자 일종의 성과를 자축하는 좀 잔치집 그렇죠.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했고요. 물론 이인재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만들고 초대를 한 오찬. 어떤 의미일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지에게 이런 건데, 첫 번째 이제 국민에게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게 이제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라 볼 수가 있는데, 네. 남북 대치 상황이 정말 준전시 상태라 이야기를 많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생활에 그냥 정상 생활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말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행사라든가 행보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긴장 상태가 끝났다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즉 동지에게죠. 자,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즉 4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 함께 갑시다라는 어떤 동지적 만찬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봐야 되겠죠. 네, 예. 이 기본에 따라 음식 맛 또 식탁의 분위기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조금은 편안하고 맛있는 분위기였다라는 평이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음식 궁합 얘기를 할 때 마리아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마리아주가 사실 결혼이라는 메리지의 프랑스식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건데 이날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리였지 사실은 그런 화합형 자리로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를 잘 넘겨서 이제는 다 같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셨으면 사실은 그냥 여야 대표 정도를 불러서 조촐하게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정도가 좋았지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네. 그 전날 연찬에 잘하고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 모여 이래가지고 밥 먹자고 하시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주라기보다는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분위기였다. 네. 약간 좀 그래서 조금 좀 센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좀
1타 2피 정도의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점심 소집이다 이런 의견으로 또 보시기도 하는데 이 자리의 메뉴가 참 중요합니다. 중국식 볶음밥, 계란탕, 포도주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청와대 식사치고는 소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저도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라면을 즐겨 먹지 않습니까? 라면을 먹으면은 일방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김치가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라면과 김치 이런 것들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라면에 간장을 찍어 먹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참 보편 타당하지 못한 그런 식성이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날은 라면에다 김치가 아닌 다른 반찬을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청와대 음식은 만찬을 할 때는 공식 색상이든지 간에 음식을 정할 때는 의전실이라든가 해당 수석실이라든가 또 불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정합니다. 그 왜냐 그러면 음식 자체도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음식을 보면은 볶음밥, 계란탕, 포도주스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을 했다든가 아니면 국수를 먹었다든가 이러면은 뭔가 그 나름대로 음식에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은 어렵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 행동에 먹는 음식 이런 걸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의미를 새기고 해석을 해서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대체 볶음밥이 중국식 볶음밥이고 계란탕이 포도주스 굳이 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아 중국 방문 앞두시고 중국식 볶음밥을 드신다.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참 난감한 좀 아쉽다라는 라면에 김치가 아닌 다른 반찬을 오는 듯한 그런 기분 이런 것이 그날의 오찬이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음식이라고 하는 걸 고를 때 사람의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요. 그 자리가 3박 4일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장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도 있는 뜨거운 어떤 상황을 다 헤쳐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몸이 달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국이. 볶음밥이라는 게 중국식 웍에 이미 다 익힌 음식을 가장 센 불과 가장 강렬한 기름으로 또 볶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이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장 상태가 사실은 유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긴장을 풀어줄 만한 음식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긴장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음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좀 아쉽대요. 저는. 한 끼 식사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국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라면 이 오찬 어떤 음식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양 셰프께서는 이제 프랑스 음식 참 많이 아시던데 저는 늘 이렇게 저 전통 음식인데 묵이라는 음식 아시죠? 묵이라는 음식인데 이 묵을 가만히도 그냥 먹으면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정말 소위 말해서 시치 말라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맛이 가진 게 이제 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묵이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초고추장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간장 양념이 들어간다든가 또 여기에다가 갖은 나물이 좀 들어가서 버무려서 먹는 것이 묵맛이거든요. 그래야 묵이 제맛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정치 그 자체로 보면은 국민들한테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국민적 지지가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 이것이 양념이고 가진 나물이거든요. 그래야 묵맛이 제대로 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단순한 우리가 묵을 먹자는 것이 아니고 이 묵에 대해서 이 청포묵이 있습니다. 청포묵이 있는데 청포묵에다가 숙주도 들어가고 미나리도 들어가고 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 이 청포묵이 뭐냐면 탕평채입니다. 이 탕평채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사색 당파가 아주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싸울 때 정조 때 사실 사색 당파에 대한 탕평채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신하가 저작거리 걷는데 그 나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물을 보고 아 저걸 보고 뭔가 융합하고 혼합해야 되겠다고 이름 붙인 나물이 그게 탕평채입니다. 그래서 탕평채라 붙여서 그 실제 영정조 시대 때는 조정 대신들이 경륜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항상 그 탕평채를 올려놓고 먹었다는 그 유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같이 단합을 해서 화합하는 그런 자리 첫 번째 이 오찬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의미 있는 음식 탕평채를 또 올려놓고 자 우리가 우리 편만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남의 편도 있어야만이 국정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 묵에 여러 가지 가진 나물을 섞고 초고추장 찍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의미 있는 탕평채를 먹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역사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하나에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출범 이후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묵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먹기는 쉽지만 참 오래 걸리는 음식이죠 만들기에. 양절 변호사님은 또 어떤 메뉴? 저는 아까 이제 볶음밥이 서운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갓 뜨거움에서 벗어나는데 왜 또 뜨거운 볶음밥이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냉면이나 메밀국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냉면
냉면이나 메밀국수에 공통된 재료가 메밀이지 않습니까? 네. 메밀이 굉장히 차가운 성분이에요. 차가운 성분이라서 이 여름철에 열기를 그러니까 내장의 열기를 빼주기는 것이기도 하고 습기도 제거해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래서 여름에 많이 즐겨 드셨고 사실 남북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 말고 남북회의가 있었을 때도 실제로 그래서 냉면을 많이 드셨어요. 예, 옥류관 뭐 이런 데도 왜 그러냐면 그게 북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면서 이게 격론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씩 가라앉혀줄 필요에 가장 제격이 냉면이었고 저도 이번에도 한숨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좀 이제 진정하자 그리고 우리 차분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좀 시원한 음식으로 갔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음식 한 그릇에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리 배치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불에다가 다시 불을 가한 볶음밥이 아니라 혼자서 좀 차가운 음식을 드신 느낌일 텐데요. 유승민 의원 제일 뒷자리로 가 있으셨다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음식도 어떤 자리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뭐 좋은 사는 직면을 할지라도 그늘지고 응달되고 추운 데서 먹으면은 그 음식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과 환경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의전실과 정무수석실이라든가 해당 수석실이 의논을 해서 자리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자리가 왜 뒷자리에 와 있냐 이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하고 좀 더 다시 한번 친밀감을 갖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자리를 어떻게 쓸까? 이하면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음식 배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머릿속에. 근데 이게요. 보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배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배치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가 서양식 요리 하얀 접시에 플레이팅 한다고 하죠. 하얀 접시에 메인 요리가 있고 몇 가지 이제 소스하고 그다음에 가니싱이라고 하는 서브 요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가까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건 차라리 눈에 안 띄어요. 근데 검은색 스테이크가 있고 저 하얀 구석 한쪽에 방울토마토 하나가 탁 놓여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게 눈에 확 띄어버리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이상해지는 시각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명하게 하려면 그냥 소스 속에 섞어버렸어야 돼요. 이게 저는 별로 탐탁지 않은 배치. 오늘 이상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아닙니다. 오찬 자리 자체를 하나의 또 음식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소위 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메인 요리의 시선에서 만드는 바람에 괜한 오해를 또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배사가 또 화제가 됐는데요. 서청원 최고위원은 원칙 승리를 외쳤다고 하고요. 김을동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만세 그리고 귀여운 손자죠. 대한민국 만세를 건배로 외쳤다고 하는데 이 건배사 참 연말 되면 숙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건배사가 그 행사에 그 소위 말해서 그 밥자리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그거라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충성이라든가 이런 틀에 박힌 건배사는 우리한테 너무 좀 진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적인 자리죠. 국정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민을 위한 건배사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 차라리 제가 거기에 건배사를 주도하고 그것도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화제. 이 소화가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그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대한민국 들어가야 되겠죠. 소화제는 뭐냐 그러면 소통과 화합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화합이 제일 소화제. 그것이 가장 그 숙제고 난제인데 그걸 위해서 건배사를 해야지. 네네. 양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뭐 딱히 사실 건배를 하고 싶은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일이 촉발된 것이 지뢰였고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샴페인 터트리기는 좀 이른 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배사 한번 잘못했다가 좀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헌법학자 출신인데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죠.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뭐 국회법 개정 때도 본인의 헌법과 언론 체계는 그렇게 안 써놓으셨는데 막상 들어가셨을 때는 그건 뭐 이론은 이론이고 내가 정치의 소신은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는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자리에 참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더군다나 본인은 뭐 브로셔에 나와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학자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단어를 봤을까요? 좀
변명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이상희 부총장님. 제가 쉽게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동문선에 나오는 그 윤여역이라는 사람의 식기인데 네. 이 중력을 하고 늙은이만 남아 빈집을 지키다가 사흘을 굶다 못해 도토리 주우러 산으로 간다. 권세가여 그대는 아는가. 그대의 미반 상찬이 도토리 줍는 늙은이의 눈 밑에서 나오는 피라는 것을.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도토리에 대한 시입니다. 네. 도토리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원님들이 고을에 부임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찾아보는 것이 떡갈나무가 얼마 정도 심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떡갈나무가 적게 되면 떡갈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 원님의 이 일이었습니다. 네. 떡갈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거든요. 네. 흉년이 들면 그것을 구황 음식으로 썼습니다. 네. 굉장히 본분이 민생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먹거리, 백성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죠. 일국의 장관이 쓸데없는 이런 말 가지고 구설에 오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이런 본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 네. 도토리 묵을 드시라는 거죠. 메뉴까지 오늘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장관님. 네. 정치에 관련돼서 참 중립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점심 드신 분들 밥값 하시려다가 조금 소화 안 되는 상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오늘로 끝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지도부 단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선거 획정이라는 문제가 서로 더 동상이몽에 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비례대표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 야당은 또 그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사실상 그 지역구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권역과 비례대표제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표의 비례성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양당구제에 대한 지역구도 타파 뭐 이런 독과점 체제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권역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좀 내면이 좀 다르죠. 선호가 좀 잘못됐다 보는 게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의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은 사실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수를 늘리고 줄이기가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계획적 방향 이 자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비례가 우선이냐 지역이 우선이냐보다 결국 이제 위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임에 의해서 정당이 있는 거고 위임을 하려면 그냥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정치 활동으로서는 민의를 오히려 충실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정당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비례도 필요해진 거고 그런 상황인데 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를 가지고는 사실 뭐 어느 게 하나 공천제 제도를 하나 바꾼다 이런 걸로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나셔서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지난 2월에 제안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메뉴 하나씩 좀 짧게 빨리 추천해 주신다면. 네, 부총장님. 저는 뭐 두 번 만나시면 함흥냉면을 드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냉면을 함흥냉면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아주 매운 비빔장으로 하거든요. 네네. 체면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적절치 않죠. 만약에 잘라서 준다 그러면 이게 네. 먹기 쉬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질긴 냉면을 서로 먹고 그 먹는 데만 본인들의 본분이 취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죠. 끊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 있던데요. 네, 양 변호사님. 좀 짧게 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만한전석이라는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어렵네요. 네. 만족과 한족이 다 만나서 청나라 때 그러니까 만족이 대륙을 통일한 다음에 이 계급 갈등, 대륙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만족과 한족들이 다 만나서 온갖 지역에 최소한 108가지 메뉴를 다 모아서 최소한 사흘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게 이 만한전석인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각 지역과 민의를 다 담아내지 않으면 이 대륙의 통합이 어렵다고 해서 청나라 강희제가 만들었던 코스 요리거든요. 이거를 두 분이 만나셔서 그만큼 고민하면서 3일 정도는 한번 밤샘 토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만 먹다 보니. 네. 오늘 두 분이 추천해 주신 메뉴 꼭 여야 대표가 드시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K5가 돌아왔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로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즐겨라.
넥스트 이노베이션 K5 탄생. 기아자동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한 YTN 라디오 김우성 PD였습니다. 잘 먹는 것보다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일도 소화 잘 되는 뉴스와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